자, 이제 138페이지에 8절입니다. 이제 금쟁이 보도록 할게요. 금쟁이도 뭐 매년 나옵니다. 이 법제 33조가 뭐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금쟁이는 시험 패턴이 세 가지예요. 문제 자체가. 첫 번째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럼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뭐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가 있어요. 그 낮은 문제가 뭐냐면, 금쟁이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인데 1년 징역이냐 3년 징역이냐 그 구분하는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는 또 완전히 생소한 문제를 냈어요. 그 금쟁이가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금쟁이가 있고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금쟁이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금쟁이만 고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대급으로 금쟁이 문제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았어요. 그거 틀리는 수험생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금지 행위에서 뭐 성격 같은 건 몰라도 돼요. 쌍갈로 2번 가보세요. 위반 시에 제재가 돼 있는데, 금쟁이 총 14개는 모두 형벌돼 있죠. 형벌이 형사처벌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고요. 또한 개업공사가 만약에 금쟁이하면 개공은 재량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근데 소공 같은 경우에는 금쟁이하면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자, 요까지만 챙겨놓고, 그 다음 큰 제목 2번 가보세요. 뭐 위반의 효과 같은 것들이 출제되지는 않고, 개업공사 등의 금징이 되어 있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조금 넘어가서요, 143페이지 가보세요. 두 장 넘어가서 143페이지. 자, 큰 제목 3번에 보면 누구든지 적용되는 금쟁이 되어 있죠. 작년에 이걸 냈다니까? 누구든지 적용되는 금쟁이가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개공 등 금쟁이를 낸 거예요. 실제로 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런 거 내죠. 그러면 첫 번째는 구분할 게 뭐예요? 자, 금쟁이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쟁이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쟁이냐,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방금 제가 행정형벌이 냈는데 1년짜리냐 3년짜리냐, 누구든지는 다 3년짜리예요. 그래서 요걸 지금 암기하려면 암기표를 잠깐 보세요. 자료 중에서 이제 암기표를 보시면은 7페이지. 제일 위에 12번 단원에 금쟁이 되어 있죠. 자, 위에 네 가지가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암기 요령 보세요. 거짓매매를 알면서 초과하면 1년 징역 간다. 거짓매매를 알면서 초과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총 10가지가 있는데, 암기 요령 보세요. 밑에 10가지. 분하다고 상투 잡으면 부당한 제한으로 누구든지 3년 징역 간다 써놨죠. 뭐 어떤 형태든지 외우셔야 돼요. 분하다고 쌍투 잡으면, 요즘 사람들은 쌍투가 잘 없지만, 옛날에 이제 사람들 왜 쌍투 틀었잖아요. 요즘은 아가씨들이 쌍투를 많이 틀고 있대. 예. 머리채 잡으면 3년 징역 갑니다. 무슨 말 알죠? 이제 기억하시라고. 분하다고 쌍투 잡으면 부당한 제한으로 3년 징역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글자를 뚝 나눴어요. 보세요. 거짓매매를 알면서 초과하면. 그럼 이게 이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정도만 알면 돼. 조문을 달달 외울 필요 없댔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 치는 사람이라 지문 딱 보고 그 안에 핵심 단어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금쟁이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대로 거짓매매 알면서 초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건데,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책에 가셔가지고 138페이지 이제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38페이지. 그 쌍갈로 1번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데 있죠? 그럼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자, 매매를 업으라는 게 돼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일 것. 그냥 매매가 아니고 어때요? 업으로 할 것. 요 두 가지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건 판례가 없기 때문에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욕을 받고 내요. 아니, 근데 이 지문은 쉬워. 보세요. 제가 중개사무소를 하는데, 선박 매매업 하고 있어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선박은 중개대상물 아니니까. 근데, 토지 매매업 하고 있어. 처벌하죠? 중개대상물이고 매매 안 된다고 그죠.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가 뭡니까? 상가 건물의 임대업. 금쟁입니까? 아니, 매매업 하지 말했지. 임대업 하지 말라는 규정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일 것, 매매업일 것. 그죠? 요거. 그래서 해설적인 내용은 안 봐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문 하나 가지고 느끼면 돼. 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은 매매업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또 매매업이 아니고 임대업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돼요. 자, 139페이지 이제 쌍갈로 이용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알면서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죠.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영위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의뢰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것, 이거 가지고 지문 만들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알면서. 그럼 이건 몰랐다면 어때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금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방금 제가 이제 매매업 하시면 안 된다는데 임대업 금증이 아니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면서 모르면서 이거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의악이라 하죠. 그럼 선의는 처벌하지 않는다. 악의는 처벌하죠.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선의악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조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세서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되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인강을 들었어요. 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인강을 뚝 듣고 있는데 그 조문을 이제 1년분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쭉 듣고 있는데 선의의 제3자 이래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착한 제3자래. 착한 제3자. 내가 황당히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강의를 엄청 오래 하신 분이고 법학도 전공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뭐 착한 제3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모르는 실제 제3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이라는 단어를 혹시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착한 제3자라는데 잘못하면 그거 잘못 들으면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 글자를 그냥 한자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나중에는 이제 악의 제3자라니까 나쁜 제3자라고. 아, 나는 그분보다 그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이 나는 걱정이 돼 죽겠더라고.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선의 악의는 안 나옵니다. 그냥 모르고 의뢰받았다. 처벌하지 않죠. 알면서 의뢰받았다. 처벌합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쌍으로 3번 가보세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습니다. 실비도 한도가 있죠. 초과하지 말아요. 이제 초과하지 말라는 게 금전도 안 되지만 물품도 안 돼요. 이 물품은 사례 지문을 많이 냈어요. 사실상. 보세요. 중개보수를 모두 받고 뭐 금세냥의 행운의 일세 받았다. 그게 제가 시험 체내의 정답이었어요. 금세냥. 요즘 금세냥 하면 어때요? 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죠? 예. 옛날에 뭐 집에 금 그거 IMF 때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그거 갖고 있을 걸,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그때 금은 다 갖다 팔았는데 우리 집에 은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은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예. 기분 좋게 이제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 이제. 아무튼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지금 금도 하나도 안 차고 집에 다 모셔놨어. 밖에 나갔다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물품 많이 내요. 미술품 한 점 받았다. 자동차
받았다. 뭐 토지의 공유지분 받았다. 전부 처벌하죠. 그런데 이 조문에서는요. 사례, 정려, 어떤 명목 돼 있죠? 그럼 사례금도 받지 말고 정려도 받지 마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사례금 받아도 돼요. 정려 받아도 돼. 뭐 하지 말라고? 초과하지 말라고. 초과하지 마라. 이 핵심은 초과하지 말랍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개보수는 대부분요, 돈하고 관계된 문제라서 이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안에 판례 볼게요. 박스 안에 판례가 이제 위에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건데 1번 볼게요. 1번. 자, 개업공사가 소중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받은 행위도 중개업법 실제 위반죄에 해당한다 돼 있죠. 그럼 사례금을 받아서 실제 처벌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수를 초과하여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가 요즘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인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중개보수는 언제 받는 거예요 하면요. 중개업을 하고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중개사무소를 하시는데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분양대행업을 해요. 그럼 분양대행업은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겸업이단 말이야. 그럼 그 보수는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분양대행을 하고 받은 보수는요.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판례의 두 번째 줄 이런 바 돼 있죠.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봐 중개업법에 의해서 초과 수수가 금지된 금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 분양대행을 하고 받는 보수는 얼마 받아야 됩니까? 암요? 한도가 없어요. 그냥 합의입니다. 합의.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판례 봅니다. 3번. 자, 개업공사가 중개로부터 보수를 등의 명목으로 소중의 한도를 초과하는, 자,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 의뢰되어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자, 중개보수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의뢰인이 야, 내 땅 팔면 2,000만 원 줄게. 그래서 팔아줬어. 그랬더니 수표를 딱 끊어준 거야. 2,000만 원짜리. 그 수표 받을 때 어때요? 기분 끝내주죠. 근데 은행 가서 현금 바꿔야 되죠? 부도 났어요. 내 1,000만 원도 날렸죠. 그럼 이거 처벌한다 안 한다? 무조건 처벌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당좌 수표를 교부받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 없다 돼 있죠. 죄가 성립하는데 영향 없다는 것은요. 처벌한다는 거예요. 처벌한다. 왜? 이미 수표 받을 때 금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도둑놈이 물건 훔쳤는데 돌려준다고 처벌 안 해요? 그 처벌한다니까요. 도둑놈이 물건 훔쳤는데요. 쓰레기만 잔뜩 훔쳤어요. 내 돈을 들여서 그걸 치워야 돼. 그럼 처벌 안 해요? 처벌해요. 절도죄라는 이 범죄 행위 자체가 성립된 거죠. 이익을 남고 손해가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4번 판례 봅니다. 4번. 자,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요거 밑줄 꺼놔야 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5억짜리 만약에 실제 아파트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면 왜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그 프리미엄이 1억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억짜리 아파트에다가 피도 1억 있으니까 6억에다가 중개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 받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 분양권은요, 기납입금액의 프리미엄 회사예요. 그럼 계약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1억을 실제 대해서 중개보수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근데 형사처벌하려고 불렀더니 자기가 조례를 잘못 해석했대. 시도 조례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그럼 잘못 해석했다면 이걸 말하죠. 법률상 착오잖아요. 그럼 법률상 착오를 실제 법원에서 인정해 줘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 근데 판사가 뭐랬어요? 에라이 나쁜 놈아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계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사한 경우가
법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놨죠.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했다는 거예요. 자, 5번 판례 봅니다. 이제 6번은 나중에 안 보셔도 돼요. 5번까지만. 자, 공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자, 권리금 밑줄 끊었습니다.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써놨죠. 이거 금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상가를 중개하다 보면 임대차 하다 보면 권리금이 꼭 끼어 있어요. 그럼 상가 임대차를 하는데 보증금이 1억에다가 이제 월세 100만 원이야. 그럼 2억짜리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실제 이제 1억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권리금 알선을 1억을 잘 받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권리금 1억 받게 해주면 1,000만 원 준대.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개보수, 권리금 합쳐가지고 1,500 받은 거야. 그럼 1,500을 받았더니 너무 많이 받았다고 고발한 거죠. 근데 우리는 권리금 알선한 대가는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합의된 금액을 받거든요. 근데 포괄적으로 1,500만 원 받아버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어떤 금액이 중개보수고 어떤 금액이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실제 알선 대가가 규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보수 초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개보수 초과에 관한 판례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판례를 꼭 숙지하는데 요즘 출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판례가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겸업했을 때 보수를 얼마 받느냐 하는 거라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0페이지 4번 갑니다. 자, 해당 중개대 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거짓된 은행이 실제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되어 있죠. 그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뭡니까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가격이지 않아요? 가격. 판례에서도 여기 금쟁에서요. 거래상 중요사항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짓말해도 별로 안 중요한데 돈이 보세요. 땅 5억짜리를 20억이라 했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하는 판례가 있고요. 자,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보면 자, 1번 판례는 두 번째 줘 보세요.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란 글자 보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자, 2번 판례 보세요. 부동산이 개발 제한구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되어 있죠. 그럼 자기가 중개할 때 이런 거죠. 야, 땅이 지금 개발 제한구로 들어왔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너 이거 1억에 사면 내년에 2억에 팔아줄게. 이거 전부 거짓말이죠. 1억짜리가 2억 되면 지가 사지 왜 내한테 팔겠어요. 그래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자체를 전부 다 뭐로 본다? 기망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이 숨긴 채 돼 있는데 여기는 가격을 숨겼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 단어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매도 의뢰인이 지금 5억의 땅을 좀 팔아주세요 했는데 이 금액은 숨기고요. 매수인한테 이 땅은 7억입니다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가 2억 난감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가격을 숨겼다는 자체도 뭐로 본다? 거짓된 내용 본다. 거짓된 내용.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우린 침묵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판사가 이제 한 얘기. 침묵도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의뢰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있죠. 그럼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요. 알려주지 않은 것도 거짓말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격을 숨겼다라는 표현 그게 나온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거짓된 은행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럼 여기 이제 거짓 매매를 알면서 초과하면 1년 징역까지죠. 나머지 전부 이제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그래서 5번 봅니다. 141페이지.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정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분양, 임대 등 관련 정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자로 외우는데요. 분양 관련된 정서. 근데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정서 등 돼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워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택법 가보면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주택청약 통장 같은 거요. 그거 전부 다 거래가 안 되죠. 아, 예전에 저도 거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중개사무소장이요. 그 40개를 갖고 있더라고. 1순위 통장만.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그 40개를 예전에 해운대 뭐 센텀의 아파트에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되는 1순위 청약 통장을 넣은 거예요. 그 40대 1인데 40개를 집었는데 2개가 당첨됐어. 거기는 그 당시에는 뭐 당첨만 되면 기본 피가 한 2억씩 3억씩 붙었거든요. 그 통장 불법으로 이제 사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들켰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 처벌한다고. 분양 관련된 정서 어때요? 절대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아 돼 있잖아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인데, 그럼 당첨된 건 어떻게? 당연히 무효 처리됐죠. 그죠? 무효 처리되고. 처벌받고, 다 이제 그 처벌받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뭐 피 때문에 막 한 3, 4억 벌었다고 난리 쳤는데, 나중에 누가 고발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웬만큼 부동산 일단 중개할 때 고발하지 않으면 잘 안 되게요. 공무원들이 막 일부러 나와가지고 조사를 안 하거든. 근데 옆에서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어때요? 꼭 고발을 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신입되면 중개사무소 할 때 불법 하지 마세요. 불법 하고 싶으면 한 3년쯤 지나서 해. 내가 법망을 충분하게 빠져나가거나 이 불법은 절대 안 들키겠다 싶은 걸 하시면 돼. 왜? 한 3년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분양 관련된 정서, 그죠? 조심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쌍괄로 6번 갑니다. 여기는 판례 안 봐도 돼요. 쌍괄로 6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는 쌍방대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럼 직접 거래 금지하고요. 쌍방대리 금지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보세요. 내 의뢰인과 절대 직접 거래하지 말아줘. 내 의뢰인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 하나 사고 싶은데 인터넷 들어갔더니 옆에 저 중개사무소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럼 내가 살 집을 가서 계약하는 거 어때요? 그 직접 거래 안 해요. 근데 의뢰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소장님 내 방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원룸 건물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집 들어온나? 그러면요 3년 징역이야. 어떤 거래도 안 돼요. 얼마 전에 제 수험생이 한 분 이제 실제 올해 합격생인데 연락이 와서 자기 상가 건물에서 1층에 중개사무소로 해요. 그럼 그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본인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상가 건물에 1층에 중개사무소 하신다니까요. 그럼 소장님이 갑이잖아요. 이게 갑 소유 이제 실제 어때요? 건물이단 말이야. 그럼 의뢰인들이 사무소 중개사무소 찾아올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이 건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직접 거래라고. 제가 나중에 창업하시는 분한테 내가 충고를 많이 하거든요. 당신 건물에서 중개사무소 하는 게 오히려 당신한테 독이 된다고. 왜? 내 건물은 아예 중개를 못 하거든. 무슨 말 알죠? 그럼 여기는 임대료 받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해.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럼 이거 금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기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판례 봅니다. 판례는 지금 1번, 2번 판례보다는 뒤에 넘겨보세요. 지금 4번 판례부터 봐야 되네. 14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4번 판례부터 보세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자,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 중개로 돼 있죠.
그럼 다른 계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한 행위는 직접에 해당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에 가서 계약하면 돼요. 또 옆집의 물건 내가 사시면 돼. 그게 직접 거래가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금지 행위를 하는데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어. 그럼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 금지 행위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게 3번 판례예요. 계획공사 등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금지는 중개사법 33조 6호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되어 있죠. 강행 규정이라는 단어를요, 효력 규정이라고 내기도 해요. 우린 효력 규정 아닙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실제 처벌은 한다는 거죠. 그럼 처벌을 해도 계약은 항상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2번 판례가 사실은 가장 최근의 판례인데 얘는 지금 시험에 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조건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1번 판례 한번 보세요. 자, 중개업법 지금 15조 5호에 따른 계획공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돼 있죠. 보세요. 그러면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말았는데 이 의뢰인의 범위를 소유자 말고도 어때요? 대리인, 위임인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달이 건너가지고 변호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법무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고모 삼촌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것도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본인한테 다 돌아오니까 그것도 전부 다 직접거래 본다는 거죠. 의뢰인의 범위가 넓죠? 그 개념이에요. 이제 대리인, 수임인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가 봅니다. 142페이지. 자, 쌍방대리. 근데 얘는요, 시험에 나올 때, 뭐 답도 많이 됐지만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우리 쌍방대리 금지하죠. 그럼 일방대리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쌍방대리 대신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방대리예요. 금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지문으로 써볼게요. 지문으로. 보세요. 개업공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금정입니까? 직접 거래 같기도 한데 자기 거 아니잖아. 그게 바로 일방대리예요. 우리가 매도인한테 어때요? 위임권 받았죠. 그럼 대리권 받은 거예요. 매수인하고 계약했죠? 일방대리 한 거지, 일방대리. 그럼 쌍방대리는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요, 쌍방대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개업공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에게 모두 위임받아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쌍방대리지. 이건 글자 싸움이에요. 쌍방대리냐, 일방대리냐. 자, 그 다음 7번째. 조문이 좀 긴데, 내용이 두 가지예요. 탈세 등 관계 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부동산 하나 있고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두 번째죠.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되어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조문 너무 기니까 지문을 나눠내요. 자, 미등기 전매하는 것, 즉 미등기 전매하는 부동산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한 부동산이니까, 맞죠? 등기 안 하고 전매하는 부동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죠. 그럼 법령에서 권리 변동 제한되다는 것은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미등기 전매나 또는 실제 이제 권리 변동 제한된 부동산을 어때요? 중개하면 이걸 뭐로 본다고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겠다. 투기 조장하는 행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보세요. 잘라내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는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본다. 맞죠? 또 관계법령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도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본다. 맞죠? 이게 검증이에요. 이제 투자로 외우는데 어쨌든 요 단어가 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 그거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도 없고.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조문 하나에 부당이 3번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부당으로 외웠어요. 그럼 부당하면 어때요? 아, 검증이구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당이란 글자가 들어갔는데 검증이 아닌 게 있어. 우리 배웠어요? 뭘까? 우리 중개대상물에 광고하죠. 그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 항목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은 날린지 모르겠는데 명소 연등이라고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었어요. 그럼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한 경우도 검증이다? X예요. 무슨 말 알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왜 실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한 거 있잖아요. 아예 허위 매물. 그럼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부당이란 글자 들어갔을 때 걔 하나만 조심하면 어때요? 이게 전부 다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조문 자체가 어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본인이 얻거나요. 또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 마찬가지인데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하면요. 다른 것들 많이 팔아먹으려고. 잘 보세요. 내가 광고를 하는데 아파트 5억짜리를 팔아야 돼요. 근데 아파트를 다른 집도 다 5억에 올리고 우리 사무소도 5억에 다 올리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허위 매물 하나 정해가지고요. 5억 2천, 5억 3천짜리를 같이 광고해. 하면서 밑에다 뭐라 써요? 거래 완료 이래 써놓는다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방금 우리가 5억 2천, 3천에 거래가 완료된 것들을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5억짜리가 싸잖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팔아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처벌하겠다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거 꾸미지 마라. 뜻은 아시겠죠?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부당한 이익 나오면 어때요? 그럼 검증이구나 하면 돼. 뒤에 말을 막 바꿔서는 출제 안 합니다. 자, 이제 9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법 조문이라서 이거 자주 출제해요. 지문도 짧고 여기서는 단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끝에 제한하는 행위가 있죠. 무엇을 제한하느냐. 첫 번째는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대상물을 중개하는 걸 제한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개공들끼리 딱 단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상가 건물에 건물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악덕업주 같기도 하고 저거끼리 단체로 어때요? 야, 저 대상물은 절대 아무도 중개하지 마라. 단합행위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요. 또 실제 어때요? 공동중개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따돌리는 거는요. 어떤 지역에 가도 있어요. 지금도 이거 아주 팽배합니다. 신도시 지역에 훨씬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보세요. 신도시 지역 가면 왜 한정되어 있는 대상물이잖아요. 뭐 1만 세대, 2만 세대 이렇게. 거기 중개사무소들이 보통 이제 50개 정도, 100개 정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딱 단합을 해가지고요. 전산도 공유하면서 공동중개를 딱 자기들끼리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시키지도 않고 공동중개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법 안 했는데 이제 불법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어때요? 전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 알죠? 그럼 특정 대상물을 중개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하지 마라. 그죠? 따돌리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해보시면요. 현장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따돌려가지고요. 실제 한 건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 꽤 있어, 지금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그런 따돌림 많이 하는 이제 지역의 중개사무소 하다가 힘들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들하고는 아예 하지 마라 그래요. 아예 상종하지 마라. 뭐 처음에 잘못 들어갔지만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왜? 내가 그게 일원이 되더라도 나도 똑같은 그 짓을 해야 되잖아.
불법 행위를 하는 단체에 가입되면 뭐예요? 나도 불법 해야 되잖아.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그렇죠? 예. 그럼 처벌하면 어때요? 다 처벌해버린다가 한꺼번에 이걸.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3번 나락 봅니다. 누구든지 적용되는 검증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걸 단독 문제를 내서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뜻만 조금 알아주세요. 자, 누구든지 개공물을 방해하는 검증인데, 이거 들키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3년 이하 징역도 3천만 원 벌고요. 또 개공의무를 방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 놓으세요. 방해하는 방법이 1, 2, 3번이 똑같다고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그러면 4번, 5번은 뭡니까? 직접 방해하는 거예요. 개공 업무를.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특정 개혁공사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특정 개혁공사 등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것 제한한다 했으니까 어때요? 대박부동산 소장한테 의뢰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안내문, 즉 게시판 같은 데나 온라인, SNS에 올려놨어. 발견하면 어때요? 처벌해버립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럼 비방해야 하면 안 돼. 악성 댓글 달지 마. 그죠? 그럼 3년에 진짜 3년 파니까 엄청 세죠? 그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개공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한다. 그럼 이거 다른 개공하고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건요, 칭찬한다고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에서 워낙 친절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행복부동산 소장님이 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분한테 의뢰하세요. 처벌 안 해요. 그럼 뭘 처벌합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해요. 그러면 행복부동산 소장님이 아파트 3억짜리인데 3억 5천에 팔아줍니다. 광고도 3억 5천에 해줍니다. 그분한테 의뢰하세요. 그럼 3년 징역 가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는 뭐예요? 이게 꼭 나와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실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나오죠. 이게 조문이 좀 길잖아요. 다 줄여서 줄제예요. 줄여서. 그럼 이래 보면 되죠. 특정 개공한테 의뢰하지 마라 이래도 처벌하고요. 특정 한 사람에게 의뢰해라 하는 것도 처벌하고.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단합해도 안 돼. 보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돼 있죠. 이건 뭡니까? 아파트 주민들끼리 단합을 많이 해요. 야, 우리 아파트는 10억 이하로 절대 팔지 마라. 분여회에서 이제 공고가 붙었어. 게시판에. 우리 아파트는 절대 10억 이하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10억 이하로 광고하시면 이제 처벌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붙었어요. 그럼 그 분여회장 처벌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가격을 단합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돈이 급하면 9억에 팔 수 있고 6억에 팔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도록 유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내문을 통해서 금지한 것. 그럼 직접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 그럼 개혁공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 그냥 방해. 이건 그냥 방해란 글자 들어있어요. 그럼 개공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5억에 의뢰받았는데 의뢰받았으니까 광고를 5억에 했어요. 그랬더니 막 주민들이 전화가 와. 야, 광고 빨리 내려라. 왜? 네가 우리 아파트 값 다 떨어뜨린다면서. 원래 6억짜리인데 왜 5억에 올렸냐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5억에 의뢰받았는데 의뢰인이 지금 돈이 급해서 미치겠다는데 정당하잖아요. 내가 깎은 게 아니고 정당하게 올렸는데 그걸 방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란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하면 시장 논리에 그냥 맡기라는 거죠. 그 내용이고. 자, 마지막 조문 하나는요. 이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그러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를 해달라고 어때요?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중개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야, 6억에 광고해서 6억에 팔리면 너 1,000만 원 줄게. 무슨 말 알죠? 그 광고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실제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유도하는 것,
도와주지 마라. 근데 도와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개공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500만 과태료예요. 근데 요거 한 사람은 3년 징역 가는 거야, 이거는. 뜻인지 아시겠죠? 개공 업무를 방해해서 이거 개공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개공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고, 개공도 만약에 여기서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면 본인도 처벌하겠지만, 개공이 만약에 이렇게 부당한 광고를 했잖아요. 부당한 광고는 형사처벌이 아니야. 500만 원 과태료야. 그럼 처벌이 다르죠? 부당한 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3년 징역이고, 그걸 부당한 광고를 해버리면 개공은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게 사실은 시험에 가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 부당이란 글자가 들어갔다고 했었대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뜻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전체가 어때요? 이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럼 여기 조문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체 조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개는요, 전부 다 부당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부당이 많이 나온다니까, 시험 지문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부당한 광고만 조심하면 돼요. 부당한 광고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건 이제 구분하시고. 자, 검증에는 요 내용입니다. 근데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고, 4번 단락의 검증에 대한 제재는 앞에서 보셨고요. 뒤에 144페이지 가시면은, 자, 행정, 형벌. 구분할 수 있겠죠? 1년짜리, 3년짜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벌 사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요령이긴 한데,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형벌이 2가지밖에 없잖아요. 1년짜리가 가벼운 거고, 3년짜리 무거운 거죠. 어느 쪽을 외우는 게 유리할까요? 그래, 1년짜리 외우면 돼. 거짓매매 알면서 초과하면 1년 징역 간다 외웠잖아요. 나머지는 다 3년이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 벌칙을 구하는 문제는 여보세요. 만약 벌칙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많이 냈어요. 자, 박스 문제를 딱 내가지고 이 검증에 대한 사유를 다 적어 놓고요. 이게 벌칙을 적어 놓는 거야. 그럼 사유를 적어 놓고 이제 벌칙 짓는데 여기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뭐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준다니까요. 지문을. 그럼 여기서는 벌칙 구하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낮아요. 그럼 이 사유는 전부 다 검증이야. 사유를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내진 않아요. 왜? 검증이 문제니까. 그럼 검증이 문제에서 이제 사유를 쭉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1년에 1천만 원 나왔는데 거짓, 매매, 알면서 초과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그게 맞나면 근데 여기 보니까 초과인데 3년 3천만 원 이게 틀렸잖아요 지금. 벌칙 문제는 되게 쉽다니까요. 문제를 내면. 그럼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요. 보세요. 금지행위이냐 아니냐 냈잖아. 그럼 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보세요. 이런 거 글자를 바꿔낸다가 임대업, 모르고 의뢰받은 경우, 그죠? 또 여기 보면 물품, 심지어 이제 당사 수표 받았는데 부도났다 안 냈죠. 그것도 검증이에요. 또 요거 6호를 엄청 좋아하세요. 직접 해당되지 않는 거 있죠.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매도 매수한 거. 또 일방 대리한 것 검증이 아니죠. 그 보세요. 검증이 문제 냈을 때는요. 정답이 금지행위 아닌 거 고르세요예요. 왜? 검증이인 것이 이제 많으니까 지문 4개를 검증인 걸 쓰고 아닌 거를 하나 선택해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이거 냈댔잖아요. 누구든지 검증이냐 개공도의 검증이냐 이 나누는 거. 근데 똑같은 문제를 연속해서 내진 않거든. 그럼 올해 가능성은요. 벌칙을 구분하거나 검증이 아닌 것 고르세요 하는 문제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145페이지 봅니다. 제 9절. 이제 교란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교란행위를 신고 고발하는 곳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란행위를 출제했는데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부동산 거래 질서라고 되어 있죠? 그냥 교란행위 아니고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 그걸 어디에 신고한다고요? 센터에다가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신고센터 설치 운영의 목적인데 누가 설치 운영합니까? 하면요. 국장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제가 이제 법 과목을 강의하다 보면 늘 강조하는 게 있어.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게 이 교란 행위를 누가 합니까? 하면요. 개공 등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조문을 조금 더 수정하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것 어때요? 교란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위반 행위하면 처벌한다는 걸 다 배웠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 교란 행위는 지역적으로 해요? 전국에서 일어나요? 전국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문은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장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단락 보시면 부동산에서 교란 행위 나오죠. 근데 박스 안에 엄청 많아요, 이거. 워낙 간략하게 써놔서 그렇지 조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중개사법 위반하면 웬만하면 교란 행위야. 웬만하면. 그럼 생각해 볼게요. 교란 행위가 아닌 것들을 외우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을 내가 중개하는데 매매 계약을 할 때, 거래할 때요. 교란 행위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요, 완성 전에 해요. 완성 전에 교란을 해야 애들이 판단을 흐릴 거 아니야.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되고 난 뒤에 위반은 교란이 안 되잖아요. 왜? 정확하게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뒤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 어때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 개공이요.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어. 교란돼 안 돼요? 교란이 안 되지. 왜? 이미 계약은 체결된 뒤잖아.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하는 업무잖아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하는 업무는요. 교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실제 시험의 정답은 이거였거든요. 우리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근데 휴업 신고 안 한 거랑 교란되는 거랑 상관이 없죠. 또 우리 도장을 등록 안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인장 등록 안 하고 그냥 막 도장 썼다고 계약이 무효되진 않죠. 거래가 혼란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란 행위가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란 행위 일지 아닐지를 판단해 보자. 그럼 이래 볼게요. 무등록 중개업 하면 우리 3년 징역까지요. 교란돼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 엄청 교란되잖아.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는 다 하는데 법으로 금지하고요. 또 보세요. 자격증 등록증 빌려준 사람, 빌려쓴 사람 거기다가 알선한 사람 있죠? 이거 교란될까 안 될까요? 엄청 되지. 빌려쓴 사람들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란행위는 웬만하면 불법행위인데 얘도 지금 작성 안 하거나 실제 후업신고 안 하거나 인정도 안 하면 처벌하잖아요. 업무중지나 100만 원 과태료 처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벌을 하는데도 이게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는데 교란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내가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가요. 처음에는 설정 안 하면 이거 등록증 안 주니까 설정하게 돼 있어. 설정했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깜빡 기간을 넘겨버렸어요. 재설정 안 하고. 근데 중개인이 했어. 교란됩니까? 이것도 교란하고 상관없어요. 보증 설정을 안 했다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거든요. 그럼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는 거죠. 근데 처벌은 하죠. 그래서 실제 만약에요. 교란 행위가 우리 시험에 한 번 더 나온다면 얘들만 조심하면 돼요. 왜? 나머지 위반들은 전부 다 교란 행위예요. 우리 방금 배웠던 검증이 14가지 있죠. 전부 다 교란 행위예요. 검증이 하지 말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나중에 들어가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이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공이 거짓으로 하잖아요. 전부 교란 행위야. 생각해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5억짜리 실제 어때요? 집을 사고 팔았는데 그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개공이 신고할 때 4억 이래 신고했어요. 엄청 혼란스럽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위반 행위는 교란 행위로 보고 이제 신고센터에 고발을 하는데 이게 거래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어때요? 교란 행위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교란 행위 자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닌 것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제가 최대한으로 줄여서 조문을 써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확인 설명서 안 적으면 교란이 아니랬잖아. 그럼 확인 설명 안 하면 이거는 교란 행위잖아.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 안 하면 얘가 어떻게 계약을 한단 말이야. 거래 자체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건 중개 완성 전에 하잖아. 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뭐 등록 절차 전체가 교란 행위. 거기다가 이제 우리 검증이 다 들어와 있고 위반행위랑 위반행위는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위반은 맞는데 교란이 안 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 정도.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신고센터로 갑니다. 이제 재작년에는 요거 신고센터가 또 출제가 됐는데요. 자, 교란행위 했어. 지금 신고센터를 국장이 운영하죠? 그럼 국장이 이제 설치 운영합니다.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국장님이 바빠요. 그 이제 이 신고센터 업무는요, 위탁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신고센터 업무 위탁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책에 나올 건데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은 국장이 누구한테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부동산원에. 근데 그 위에 쌍가로 3번에요. 신고센터 업무를 봅니다. 업무. 박스 안에 있는 거 외우지 않습니다. 절차만 가볍게 보세요. 보세요. 자, 신고인이 그러면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고발하잖아요. 그럼 신고센터는 그 고발받아서 어떻게 해요? 접수해서 상담하죠? 그게 박스에 있는 1번이에요. 업무 절차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접수해서 상담을 하고 신고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이 그러면 접수해서 상담하는데 이거 위반하는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처벌 못 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 처벌하는 건 누가 해요? 그렇지. 시도사나 등록관청. 자격증 빌려줬으면 당연히 시도사가 할 거고 등록증 빌려줬으면 등록관청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신고센터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게 2번이에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조치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이제 조치를 하면 결과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신고에나 딸려줘야 되죠. 그게 3번이에요.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결과 통보. 근데 얘가 지문에 나오는데요. 틀린 지문을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실제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접수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안 써요. 그럼 신고센터는 시도세 및 등록관청이 어때요? 신고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조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오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왜? 저거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업무가 가끔 한 번씩 지문이 나와도요. 정답이 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국장 이런 사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그 밑에 쌍가로 5번 가면요. 신고 절차가 있는데 신고 형식은요. 서면으로 꼭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 제출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서면 제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이게 이제 답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3번. 뭐 신고센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자, 신고센터에 조사 등 실제 요구되어 있는데 보세요. 박스 안에 지금 4가지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 신고센터가 만약에 신고 고발 당하면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요. 국장한테 승인 받고 아예 종결시키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종결시키는 조치 요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종결시키는 사유를 아셔야 돼. 그럼 왜 종결시킵니까 하면요. 첫 번째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야.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입니다. 거짓 신고야. 혹시 예전에 어릴 때 소방서에다가 거짓 전화 한 사람 없어요? 어린애를 그 장난 전화 진짜 많이 했죠, 옛날에는. 요즘은 안 하죠. 왜? 처벌도 옛날에도 처벌했어요. 근데도 장난 전화를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요즘은 이제
애들도 안 하고 어른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안 할까요? 다 들키잖아요. 전화번호도 다 뜨고 뭐 다 들키니까.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안 들키니까 막 장난치는 거지.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아예 종결 해버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요. 두 번째는 신고인이 내용을 보완해주지 않는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신고센터가 이제 접수 상담받으면 내용이 필요하면 어때요? 보완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신고를 했어. 그럼 혹시 이제 거기 사진이나 또는 이제 게시판 이런 것들 사진 찍어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보완을 해달라고 이건데 보완을 안 해주면 수사가 안 되죠. 이러면 종결시켜버린다 그러죠.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자, 세 번째는 조문이 좀 긴데 짧게 볼게요. 보세요. 결과가 이미 한 번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 접수 받아가지고 결과까지 다 통보했는데 똑같은 사건을요.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또 고발한 거야. 그럼 뒤에 사건은 수사할 필요가 없죠? 종결시킨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신고 고발해가지고 수사 중이에요. 아니면 재판 중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조문에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이런 단어를 왜 쓸까요? 수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재판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조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뭘까? 형사처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 지금 자격증 등록 필리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이죠. 유사민증 상하면 1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어때요? 전부 다 1년 이하 징역이야. 방금 우리 검증이 배웠잖아. 검증이 어때요? 이거 1년에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중개보조원 어때요? 이것도 고용위반하면 1년에 1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이 워낙 많아요. 이것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막. 그러니까 실제 형사처벌이 많은 것들은 시도에서나 등록같이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하는 내용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또 신고했어. 어때요? 뒤에 사건은 그냥 종결해도 괜찮겠죠? 그게 종결한다는 거예요. 종결한다. 자, 종결하는 사유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쪽은. 지문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거짓 신고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주지 않거나 이미 결과가 통보된 사건이거나 아니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 그죠? 그럴 때는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절차는 이제 날짜 싸움입니다. 보세요. 시도에서나 등록한테 이제 행정처분에다가 요구를 했어. 그럼 조치를 하고 나면 꼭 통보해 주잖아요. 이건 이제 언제까지 통보하느냐면요. 10일이에요. 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보면 처리기한 돼 있는데 날짜 10일 챙기시면 돼요. 날짜 10일. 그럼 이것도 보세요. 신고센터가 통보를 받았죠. 그럼 결과를 다 취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장관한테 했대요. 보고해야 되죠. 이거 보고는 언제 합니까? 근데 그 다음 조문이에요. 매월 10일이에요. 이거 달라요. 매월 10일. 그럼 매월 10일이 무슨 뜻이에요? 직전 달에, 그죠? 직전 달에 실제 이제 업무 내용을 매월 10일 날 하니까 5월 달에 있었던 사건들은 6월 10일 날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조치할 때마다 10일 이내 하는 거죠. 같은 10일이라도 다른 거죠, 지금. 이 바꿔내면 골치 아파요. 국장한테 매일 보고하면 국장 어떨까요? 짜증 엄청 낸다니까. 그럼 국장한테는 얼마에 한 번씩만? 그 한 달에 한 번씩만. 며칠 날? 10일 날. 우리 중개사법은요, 매월 10일짜리가 꽤 있어요. 저도 이제 매월 10일만 되면 기분 좋죠. 왜? 월급 날이죠. 월급 날. 매월 10일. 네, 이제 다 됐어요. 네, 매월 10일. 근데 중개사법에 의외로 매월 10일짜리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헷갈리진 않는데 나중에 요거 두 개는 구분만 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 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사항 돼 있는데 요거예요. 이제
한국 부동산원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 그죠?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할 때는 자기들이 운영 규정 만들어 승인 받으셔야 돼. 그럼 운영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에 이제 내부 규칙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국장한테 이제 승인 받는 겁니다. 승인. 그 내용들이죠. 지금은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한 문제인데, 작년에는 이거 구분하는 문제 냈어요. 재작년에 이거 냈습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또 낸다면 두 개를 같이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같이 내면 오히려 얘 고르는 게 편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 뭐 휴업 신고 안 한 것, 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안 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부동산을 교란하는 게 아닌 걸 답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도 뭐 휴업 신고 안 한 거 그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런 거 내면 제가 볼 때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날짜,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면 단독 문제를 하나 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이제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이제 5장의 의무사항들은 전부 마치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6장 가도록 할게요. 예.